이제 지난번에 사이즈에서 스피노자 에티카를 중심으로 해서 10강 강의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더 깊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또 신학정치론을 중심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노자가 에티카를 쓰다가 중간에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신학정치론을 이제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를 공부하실 때 에티카가 모든 이제 스피노자의 사유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읽으면 더 좋긴 좋은데 에티카를 바로 읽기가 참 어려운 텍스트예요. 그래서 그냥 스피노자를 뭐 나는 좀 읽을 만한 책으로 어떤 걸 읽으면 좋을까 할 때 신학정치로는 글쓰기 자체가 에티카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 자체로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래서 정치학과 현대 정치학과 연관해서도 이 텍스트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고 또 하나는 스피노자가 이제 종교와 철학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한 부분이고 또 하나 의 정치학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국가가 뭐냐 국가는 어떤 토대 위에서 성립되는가 국가의 본질과 국가의 유지가 이제 뭐냐, 본성이 뭐냐, 이런 걸 사유할 때 아주 중요한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꼭 에티카를 나는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이거서부터 나는 스피노자를 만나보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으면 강의한 따로 없이 이거를 읽으시면 좋겠다. 신학정치론을 같이. 예. 그래서 다 읽고 오시면 제일 좋고 제가 이렇게 범위를 주일마다 알려드릴 텐데 다 못 읽으시더라도 어쨌든 읽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들어주시면 훨씬 더 남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정치론 이 번역서도 이거 뭐 새로 나오려고 하고 있겠지만 아무튼 그나마 지금 있는 것 중에 이제 번역이 이 비용 출판사에서 황태한 선생님 번역한 이 신학정치론 요거를 교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그리고 이제 스피노자의 이것과 관련해서 좀 참고할 만한 텍스트가 그 에티카에 관한 해설서를 쓴 영미권의 그 연구자 중에 스티븐 네들러가 있어요. 근데 스티븐 네들러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스피노자와 근대의 탄생. 아직 절판 안 됐어요. 그래서 스피노자와 근대의 탄생, 이게 출판사가 그랑아리. 네, 이게 부제가 뭐냐면 지옥에서 꾸며진 책 신학정치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정치론에 대한 뭐 해설 비슷한 것도 있긴 하지만 해설서라기보다는 그 배경에 관한 신학정치론을 둘러싸고 이제 그게 쓰여진 시대의 배경이라든가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이후까지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전체 배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시대와 연관해서 참고하시면 좋은 책이고 그리고 또 하나 스피노자의 정치학을 이제 이 신학정치론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대중의 역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과 연관해서 개론서로 아주 좋은 뭐 연구들이 뭐 네로라 하는 연구자들의 거는 많이 있습니다. 뭐 들레즈, 발리바르, 네그리, 마슈레, 뭐 이런 마트롱 이런 사람들은 그냥 스피노자의 붐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1차 연구자들이고, 그것도 좀 직접 읽기가 너무 힘드니까 개론서로 제가 추천을 드리면 워런 몬탁이라는 사람의 이 그린비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여기 잘 안 보이시나? 여기 뭐냐면 제목이 신체 대중 역량, 신체 대중들 역량 제목이 그래요. 신체 대중들 역량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그린비에서 나온 거예요. 신체 대중들 역량 그래서 이게 부제가 스피노자와 동시대인들, 스피노자와 그의 동시대인들이라는 부제가 달렸는데 요 말 그대로 제목에 대중, 역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에 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기 좀 중요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론서적으로는 우리가 막 1차 연구서를 달려들어서 읽기도 벅차니까 조금 더 쉬운 책이 없을까 할 때
같이 병행하면 좋은 책이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입니다. 신체 대중들 역량. 혹시 나중에 세미나를 하실 때나 참고하고 싶으신 게 있다 그러면 요 두 권의 책 정도 신학정치론과 연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나머지는 꼭 신학정치론에 대한 해설서는 아닌데 그 신학정치론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정치적인 개념들, 정치학과 연관된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철학자들이 되게 중요한 스피노자주의 이 정치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레즈가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에서 역량 개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네그리.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정치학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특히 중요한 사유를 한 사람들이 들레즈, 네그리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대중의 역량이라는 문제와 연관해서 발리바르라는 또 마크시스트가 아주 중요한 연구를 했죠. 알티세르, 발리바르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 스피노자 정치학을 이제 공동체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 게 마트롱이라는 사람이고 이게 지난번에 스피노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다 추천해드렸던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책을 다짜고짜 읽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아까 두 권 그리고 신학정치론 정도는 그 맥락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잡고 있으면 그냥 직접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신학정치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신학에 대한 논이기도 하고 정치에 대한 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챕터를 맨 앞에 보시면 챕터 맨 앞에 보시면 이제 목차가 있어요. 목차를 좀 봐주세요. 목차를 보시면 이제 신학, 정치론 두 파트로 크게 나뉜다 그럴 때 어디까지가 그러면 신학에 대한 이야기냐? 15장까지가. 이게 책이 전체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장 중에 15장, 그러니까 3분의 2가 신학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이 있고 1장부터 15장까지는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스피노자의 성서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장에서 6장, 1장에서 6장이 다음번에 읽어 오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1장에서 6장까지가 이제 성경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1장에서 6장까지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성서 해석학.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 최초의 문헌학적 해석학 이게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신학 정치론은. 근데 성서는 이제 원전이 뭐냐면 히브리어잖아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언어적인 감각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 성서를 내가 해석해내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용례라든가 성서에서 이 히브리어가 이제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쓰인 것인가라는 거를 마치 니체가 우리가 선악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니체가 그 선악 개념이 원래 어떤 방식으로 로마 그리스인들에서 쓰였는가라는 걸 정말 언어를 다 기원을 탐구해 가지고 그 문헌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원래 이 언어가 어떤 맥락으로 그 문헌 속에서 텍스트에서 쓰였는가 이걸 탐구해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19세기 이후에 나오는 그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의 어떤 원형을 보여주는 게 이 성서 신학 정치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다 공부해가지고 따지고 들어가서 성서가 이렇게 쓰여질 당시에 그 여러 저자들, 이제 성서도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저자들이 성서를 이렇게 서술할 당시에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 뭐냐 이런 걸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런 연구로 성서를 해석한 게 이 앞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가 그냥 흔하게 말하는 걸로 하면 과학적 방법인 거죠. 그냥 성서를 나는 까야 되겠어 라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게 말도 안 돼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언어에 대한 아주 엄밀한 고찰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성서 이해의 길을 스피노자가 열어준 거죠. 그래서 성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성서는 누가 썼으며 그 성서에 나오는 표현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성서는 어떤 책인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제 기독교의 이거를 우리가 읽고 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성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성서에 대한 해석들이 이미 여러 개가 있잖아요. 기독교도 하나의 기독교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성서의 상징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게 별다른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읽고 나면 이 17세기라는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도 성서는 뭐냐? 그냥 신의 말씀이거든요. 신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그거는 뭐 이게 이게 신의 말씀이라고 절대화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경은 뭐가 있냐? 그건 부처님의 말씀인데 불경으로부터 여러 논의 파생이 되죠. 부처님의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설일체유부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해라고 하는 그 파 이제 가장 그 중에 막강한 파가 설일체유부예요. 걔네들은 설일체유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일종의 이게 어떤 근본적 요소가 있어. 그 근본적 요소가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아니야. 부처님은 뭐가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무에 대해서 말한 거야. 무.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무를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식론 이런 걸 경량부라고 합니다. 경량부가 유식론인데 그 세친보살 있잖아요. 유식은 그 세친보살의 경량부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 경량부 이것도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의 길이에요. 유식론이죠. 그다음에 중론 아니야 부처님의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양변을 다 쳐내고 그냥 공이야. 이제 그걸 가지고 논리화를 하면 중론 중관학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가능하냐면 부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 누구도 해석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해석해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자신이 그 달라이라마께서 설법하실 때 늘 그 하시는 말씀이 그건데 부처님은 내 말을 그냥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내 말을 이게 진짜 금이냐 아니냐 금세공사가 그 금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듯이 깨물어보고 긁어보고 하듯이 내 말을 검증해라.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니네가 검증한 다음에 믿어라. 라고 이해하셨다고 얘기하셨다고 달라이라마께서 법문하실 때 맨날 강조하시는데 그랬기 때문에 불교는 논이 강해요. 이게 신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신의 말씀이라고 오랫동안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신의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신의 말씀은 그냥 절대적인 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은 누구도 그걸 의심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바닷물이 갈라졌다고 바닷물이 진짜 갈라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물이 갈라진 것은 어떤 상징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거죠. 근데 이제 스피노자가 한 건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떤 상징인가? 왜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그 상징은 그 성경이 쓰여졌던, 기록되었던 당시에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불경이죠. 그러니까 17세기에 성서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에서 보면 그냥 성경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로 불경인 거죠.
그래서 신학정치론이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건 지옥에서 온 책이다. 이게 1670년에 출판이 됐거든요. 스피노자가 1677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스피노자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인 그러니까 신학정치론이 쓰여지고 나서 4년 후인 1674년에 이 책은 금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온 책이고 이거는 그냥 사탄의 책이고 막 이렇게 악마의 책이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는데 그 왜 그럼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되게 별 얘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텍스트라는 건 이게 어떤 맥락에서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 교회 전체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등에 업고 있는 신학적인 사유 전체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지는 파장력이 어마어마했고 누구도 이거를 보고 나면 이거는 위험한 책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책이라는 걸 알 정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암암리에 금서가 됐는데 뭐 금서가 됐다고 안 읽진 않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금서가 돼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익명으로 출판이 됐거든요. 너무 위험한 책이니까. 그래서 익명으로 출판이 됐지만 사람들이 다 스피노자가 썼다는 걸 알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일단 없다. 스피노자밖에 없다. 이렇게 히브리어까지 다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펼쳐낼 수 있는 과학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건 스피노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다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신학에 대한 비판이자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비판은 무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에 대한 비판은 신학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어떤 신학적 사고, 텍스트에 대한 절대적 사고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죠. 어떻게 그것에 힘입어서 교회가 사람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빠뜨리는가. 그거를 분명하게 논파한 다음에 신학과 철학을 구분하는 게 일단 이 신학 정치론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스피노자는 신학은 철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세 철학 이후에 그 스피노자의 시대까지도 다 신학자들 내지는 교회 권력은 뭘 하려고 했냐면 철학을 신학 아래다가 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사유를 신의 그 표상, 신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표상으로 환원될 수 있는 무언가로 이렇게 종속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스피노자는 일단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신학은 그건 엄밀히 말해서 학문이 아닌 거예요. 신을 믿고 신의 말씀을 따르는 목적은 인간에게 사유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거의 목적은 뭐냐? 그냥 인간을 도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한 거다. 그냥 분명한 그 자기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의 사제들은 그 성경의 해석을 이걸 학문인 것처럼, 학문의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철학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종속시키려고 했다. 이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권력하고 싸우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철학은 신앙과 다르다. 철학의 자유를 그래서 옹호하는 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배경이 뭐냐면 이 당시가 저기 네덜란드 쪽에 칼뱅주의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 칼뱅주의가 가톨릭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금욕적이고 더 보수적이에요. 칼뱅하고 루터는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 신교에 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교에서도 칼뱅주의는 대단히 그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독선적인 사상을 지닌 사람들인데 그 칼뱅파가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왕당파가 칼뱅파와 결탁해 있었고 그 칼뱅파의 엄격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의 사상을 억누르고 사람들의 다른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억누르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게 결국은 생각을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하나가 있고 이제 그들이 권력에 있어서 그 왕당파하고 연관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 신학정치론의 중요한 부분이 뒤에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여기가 정치론 부분이에요. 여기가 정치론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신학정치론에서 사실은 대단히 그 핵심적으로 인용되는 스피노자 정치학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인용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여기서 이제 왜 중요하냐? 일단 첫 번째로 정치론 부분이 중요한 거는 신학정치론은 그 17세기 정치학의 아주 중요한 정치학적 담론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이 홉스예요. 홉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쓰죠. 그 홉스의 사회계약론, 리바이어던에서 제일 유명한 게 사회계약론이에요. 국가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국가의 탄생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도 스피노자가 홉스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또 여기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본성, 국가의 기초, 국가의 성립과 관련해서 이 뒤에 정치론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권리, 자연권, 시민권 할 때 그 권리 있잖아요. 그 권리에 대한 스피노자의 개념 정의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국가의 본성과 연관시켜서 이제 이 당시에 모세의 신정국가를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게 18장인데 18장 그다음에 17장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국가가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국가의 지배 원리가 뭐냐,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한테 주는 영감을 주는 지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걸 통해서 도달하는 게 20장에 가면 도대체 자유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어떻게 해야 개인을 억압하지 않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스피노자는 결코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를 비판하면 다 무정부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니체도 막 국가를 비판하는데 그럼 니체가 무정부주의냐? 그건 아니거든요. 스피노자도 그래요. 스피노자는 제도와 국가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와 국가라는 건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립 근거거든요. 국가라는 게. 제도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도와 국가가 인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종종 작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왜 제도와 국가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게 사회계약론 얘기할 때 나올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인간은 무력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스피노자 에티카의 이제 전제거든요. 모든 존재는 혼자보단 둘이 있을 때 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언제나 개체는 다른 개체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다른 개체와 공존함으로써만 자기의 자유도 확보가 돼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 사회의 국가 내지는 제도가 인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이 스피노자가 풀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억압으로부터 이제 그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두 측면을 이제 대중의 역량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게 그게 스피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 그 서론 오늘 읽을 건데 서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화면 공유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짤막한 거라 나눠드리진 않았어요. 나눠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스피노자를 현대의 20세기에 와가지고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스피노자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었다. 제가 에티카 강의할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이제 스피노자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될 수 있었던 계기가 사회적으로 이 6.8 운동입니다. 그리고 6.8 운동을 전후해서 이제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특히나 프랑스에서 네덜란드가 아니라
영미권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이 스피노자에 대한 새로운 그 사유가 이제 막 일어났는데 그게 특히나 6.8 운동하고 연관되는 거였죠. 이제 거기에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체를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 사유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 필요성과 연관해서 하나가 뭐냐면 그 20세기 뭐한 중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막스주의적 주체, 사르트르나 막스주의적 주체가 전제하는 건 뭐냐면 주체는 역사의 진보를 담지할 수 있다. 주체는 그 이제 자신이 자신의 해방을 향해 가는 그 중심이 될 수 있다. 이게 해방의 주체라는 문제 설정이거든요. 그걸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해방을 향해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해방을 향해서 어떻게 제도를 변혁하고 사회를 변혁할 것인가, 이게 막스주의적 문제 설정이었어요. 주체가 올바름을 견지하고 그 올바름의 이념을 가지고 열심히 사회를 변혁하면 된다. 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한번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게 딱 뭐냐면 구조주의죠. 구조주의와 인류학,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가 이제 그런 주체중심적 사유를 좀 삐딱하게 이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적 구조주의, 언어학적 구조주의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뭐냐면 주체가 역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구조 속에서 주체는 만들어지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주체는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아주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레비스트로스에 대한 비판이 이제 60년대에서부터 이루어져요. 레비스트로스의 사유는 그 이전에 이제 사르트르 막시즘적 주체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긴 했는데 여전히가 아니라 뭘 사유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렸냐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신화를 분석한다고 해도 그 신화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럼 우리가 그 신화적인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시 부족들은 이러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생각들을 지금 여기에서 회복하자는 건 대단히 과거 회귀주의죠.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반동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게 신화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되게 아름답고 근대가 잃어버린 우리 근대인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했었음을 알려주는 보물 같은 곳이기는 하죠. 그 원시 부족의 삶이라든가 이제 고대 신화적 시공간이라는 게. 그런데 그 신화적 시공간에 매몰되면 지금 우리는 왜 이런 방식으로 욕망하고 이렇게 사유하는가라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되게 무력해요. 그래서 자칫 고대를 또 하나의 유토피아로 생각할 위험성이 대단히 크죠.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신화를 실체화하게 되는 거의 위험성이 그런 거예요. 후코가 고대 그리스 로마를 말년에 가지고 오면서도 계속 그래서 경계한 거거든요. 나는 지금 고대 그리스 로마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계보학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를 얘기한 거지 그리스 로마가 답이라는 걸 갖고 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레비스트로스가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구성된다. 그걸 원시 부족들의 언어라든가 어떤 교환 체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주체가 지금의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돌파해 나갈 것인가를 얘기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했죠. 그래서 그 레비스트로스류의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이 60년대 막 이루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6.8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6.8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두 가지의 문제. 그러니까 주체는 구성된다. 이게 예속적 주체라는 거죠. 주체는 현실의 그 조건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은 그다음에 주체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만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발적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 속에서 주체가 어떻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신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해야만 하는 역사적 조건에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라는 문제 플러스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되어갈 것인가라는 문제. 요 두 가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게 스피노자와 니체였던 거죠. 그래서 68혁명을 전후한 그 시기에 이제 또 그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주체를 사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니체와 스피노자가 대단히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이 이제 전적으로 딱 잘 드러난 게 바로 뭐냐면 이 뭐니 뭐니 해도 들레즈 가따리의 안티오이드푸스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학정치론에 나오는 구절 이거를 들레즈 가따리가 여기다 인용을 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좀 제가 읽어보려고 여기 갖고 왔습니다. 자, 사회적 생산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무언가가 물질도 만들어지고 물건도 만들어지지만 주체도 만들어지죠. 사회 속에서. 그게 다 사회적 생산입니다. 사회적 생산은 특정 조건들에서 단지 욕망적 생산 자체이다. 여기 욕망적 생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앙티오이디푸스를 그러니까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아주 크게만 얘기하자면 이제 욕망이라는 건 우리 개인의 욕망, 우리 개인을 추동하는 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 숨을 쉬는 것도 욕망이고, 뭔가를 먹는 것도 욕망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욕망이고, 만나지 않는 것도 욕망이죠. 그 모든 개체들을 추동하는, 모든 개체의 행위를 생산하는 그게 욕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하느냐, 개체의 욕망과 사회적인 것이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죠. 개인은 사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데 사회는 언제나 우리한테 그 개인적인 걸 억누르고 사회적인 것에 맞추기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정치학적으로 그 이렇게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를 좀 방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개인과 사회를 자꾸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정치학이 넘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의 대립이에요. 개인과 사회는 대립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사회가 엉망이 되고 사회가 막 평등을 향해 가면 개인의 자유를 억눌러야 되고 약간 이렇게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반비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도덕교과서가 다 그런 걸 전제해요. 근데 스피노자가 이제 그걸 깨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가 사회만이 자유로운 사회고 평등한 사회인 거예요. 스피노자에게는. 이제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들레즈가 그 얘기를 그대로 갖고 오죠. 그래서 앙티오이디푸스는 스피노자적 영감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회적인 생산은 특정 조건들에서 욕망적 생산 자체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내가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방식을, 사회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과 개체적인 것이 모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회장,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이 시공간은 즉각 욕망에 의해 주파되고 있다고. 사회장은 욕망에 역사적으로 규정된 생산물이라고. 리비도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들을 투자하기 위해 그 어떤 매개나 승화도, 심리 조작도 변형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게 이제 들레즈 가따리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 욕망의 특정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가 자본주의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자본주의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데, 자본주의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사회가 우리 바깥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되게 공허한 비판이 되는 게 어느 때냐? 마치 자기밖에 자본주의가 있는 것처럼. 막 자본주의를, 그, 자본주의 자체를 어떤 기업과 동일시하면서 삼성을 비판하면 내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시간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식, 자기의 욕망의 회로가 철두철미하게 자본주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각하지 못하면서 자본가만 욕하는 거. 이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개체 자체의 욕망이 자본적인 방식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하는 만큼대로 대가를 받는 사회라는 게 너무 공정한 사회라고 우린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회가 몇 시간을 일하든 똑같이 분배할 거야 라고 한다면 들고 일어나겠죠. 우리는 지금 자기가 일한 만큼 딱 받는 거, 시간당 임금 받는 거, 이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사고의 회로가 작동하는 한 경쟁은 피할 수 없죠.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규직 된 애들은 어떻게 해도 비정규직 애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사태 같은 것도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깔려있는 논리가 뭡니까? 내가 정규직 되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쟤네들은 어쩌다가 비정규직 됐는데 쟤네들이 정규직 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하고 차별이 안 생기잖아. 이게 그 반대하는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자본주의적 논리를 우리의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외화되고 일정한 방식으로 결과해서 자본주의가 재생산되고 있는 건데 마치 자본주의가 우리 바깥에 따로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거. 그게 이제 사회하고 개인을 나눠보는 거거든요. 이제 들레시가 스피노자를 따라서 이건 스피노자적 사유거든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주파되고 있다. 우리 욕망과 대립되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욕망과 사회가 있을 뿐 그밖엔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사회적 재생산의 가장 탄압적이고 가장 치명적 형식들조차도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 이런저런 조건에서 욕망으로부터 생겨나는 조직화 속에서 욕망에 의해 생산된다. 어떤 정치체가 있다면 그건 어쨌든 대중들이 그것을 원한 결과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죠. 대중들이 속았어. 대중들이 무지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중들이 무지하고 속을 때조차도 속고자 하는 욕망이 결과인 거예요. 무지한 것조차도 무지하려고 하는 욕망의 산물이지 알고자 하는데 무지하진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바로 이런 이유로 여섯째 줄에 바로 이런 이유로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는 이제 여기 나옵니다.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는 아직도 스피노자가 제기할 줄 알았던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제일 먼저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라이히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이제 파시즘의 대중심리라는 책에서 분석한 건데 그 문제다. 그래서 여기 꺽쇠 표시에 있는 이거 있죠. 이게 신학정치론에 나오는 문제예요. 왜 인간들은 마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싸우기라도 하는 양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울까?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전제는 뭐냐? 모든 인간들이 자기 해방을 위해 싸운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 싸운다라는 전제, 이거부터 의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가 잘 먹고 예를 들면 이렇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게 나의 욕망이야.
근데 네가 잘 먹고 안락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나한테 복종해야 돼. 라고 한다면 기꺼이 복종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내가 안락하고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너한테 복종하는 짓만은 못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 그래? 내가 너한테 굽실거리면 나한테 떼돈을 주겠다고? 뭐 까짓거 굽실거리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지점이에요. 어, 왜 사람들은 얻어 터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얻어 터지고 막 자존심 짓밟히고 이래도 돈 몇 푼 주면 그 돈 받는 거에 느끼는 행복으로 내가 얻어 터진 거 잊어버려. 이게 왜 그럴까? 왜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자 한다? 사실은 이 전제에 대해서도 물음표. 왜? 뭘 자유롭다고 생각하느냐가 다르거든요. 뭘 자유롭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어떤 거를 보편적으로 규정하시는 거를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한다? 이게 다 맞는 말인데, 근데 진짜 문제 삼아야 되는 건 근데 그게 어떤 행복이냐 이렇게 문제 삼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굽실굽실하면서 내가 돈을 펑펑 쓸 수 있다면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을 펑펑 써도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 생각을 발설하지 못하는 조건 속에 살고 있다면 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유냐가 다르죠. 근데 스피노자는 이제 그런 질문을 이런 방식으로 던진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유를 위해 싸울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인간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과 같은 열망의 정도로 자신의 예속을 위해 싸워요. 그래서 자기의 주인을 위해 싸운다고. 그 루신의 소설 중에 그 있잖아요. 바보와 주인과 노예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그 막 그 내 방 안에 창도 없고 막 그래. 그래서 바보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가지고 막 벽을 부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노예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벽 부순다고 주인한테 가서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칭찬해 주잖아요. 계속 노예죠. 그러니까 노예 저기 뭐야 사람들은 자기가 노예라고 하더라도 그 노예를 다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예. 노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노예 상태를 심지어 원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신학 정치론을 쓴 문제의식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맨 위에 여기 써놨지만 당시에 드비트 형제라는 사람들이 이 네덜란드의 공화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민주주의자였던 거죠. 공화파가 민주주의자 아닙니까? 드비트 형제가 그 공화파의 되게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되게 몰리고 있었어요. 막 왜곡하고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칼뱅파가 왕당파하고 손을 잡으면서 민주주의파가 이렇게 몰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얘네들을 이론적으로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스피노자가 느끼고 있던 차였어요. 그리고 스피노자의 친구들, 편지를 주고받던 친구들이 공화주의자였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65년에 이제 쓰던 윤리학, 에티카라는 책을 쓰고 있다가 그거를 잠깐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에티카를 쓰던 그 중간에 이 신학정치론을 쓰게 돼요. 그래서 신학정치론은 아주 정말 이 그 뭐라 그럴까 책을 쓰게 된 계기 자체가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칼뱅파의 그 독재적 아주 그 권위적인 그 종교 이론 그들의 권력지향적 종교 담론 이거를 비판할 것인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옹호할 것인가. 그래서 신학 정치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중들이 아주 불행하게도 대중들은 민주주의자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드비트 형제가 주장하는 건 전쟁은 하지 말자였거든요. 왜곡하고 전쟁 중단하라.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게 드비티 형제 공화파들의 그 주장이었어요. 다 그 스피노자의 동료들이 그 공화파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자였던 거죠. 그 당시에. 근데 대중들은 이 공화파들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왕당파를 지지했어요. 그 당시에 왕당파가 그 오란여 가문, 오렌지 가문이라고 하는 뭐 이제 왕족이었죠. 근데 대중들이 왜 공화파를 지지하지 않고 민주주의자들을 지지하지 않고 언론과 종교의 자유, 전쟁 반대를 지지하는 게 너무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상식으로 저런 걸 지지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잖아요. 아주 많은 경우. 파시즘, 나치를 지지해서 나치가 투표로 히틀러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어떻게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등장할 수 있었지? 이걸 분석한 게 그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에 진짜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애들을 지지하기도 해. 그건 왜 그럴까? 음. 왜 대중들은 전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을 지지할까? 이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로 사람들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반자연적이고 인간의 본성에 반하고 논리적으로도 너무 앞뒤가 안 맞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너무 열렬하게 지지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어떤 딜레마라 그럴까?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핵심적으로 있죠. 인간이 인간답고 진짜 인의 예지를 알면서 살아가며 우리가 뭔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자기 본성에 반하는 짓을 인간이 하니까 인간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를 보시면 왜 인간들은 몇 세기 전부터 착취와 모욕과 속박을 견딜까? 이 질문인 거예요. 착취와 모욕과 속박을 왜 벗어나려고 할까가 아니라 왜 이걸 견디지?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는 물론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런 일을 바라는 지점까지 간 걸까? 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들 많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종교 말고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종교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거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꺼이 그걸 원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린 그런 지점에서 인간이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이 속아서 바보라서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못 배우고 하층민들만 사이비 종교 집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오음진리교에 그 빠졌던 애들이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리고 엘리트들 중에서도 이게 그 자료 찾아보면 이공계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무슨 이렇게 막 종교를 전공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아니라 이공계에다 그러면 되게 합리주의자일 것 같잖아요. 그 옴진리교의 교도 등에 그런 젊은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공계 출신 연구자들이나 대학생들이 되게 많았다는 게 이게 사람들이 되게 놀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바보라 그렇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라이히는 파시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중들의 오해나 착각을 내세우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대중들이 파시즘을 욕망하는가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그 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억압을 욕망해요.
묶여 있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그는 여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였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였다. 근데 대중들은 속지 않았다.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저들은 파시즘을 욕망했고 그래서 군중 욕망의 이런 변태성을 설명해야 한다. 이 스피노자가 신학정치론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이라는 걸 하고 논리라는 걸 쫓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만 하면 너무나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어떤 도착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이 갈라진다.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게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뭐 인력이라든가 청력, 달과 태양의 거리, 지구의 거리 이런 것들이 어떤 순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계산 가능한 방식으로 뭐가 벌어지잖아요. 그런 순간에는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바닷물이 열리지 않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중에 나와요. 성경의 그런 말들이 뭘 의미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성경에서 왜 그런 표현이 쓰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신이 열려라 그러면 열린다. 신이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진다. 여기는 무슨 논리도 없고 뭐 자연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연적인 이해를 택하기보다 아주 많은 경우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도착이에요, 도착. 자연스럽지 않은 걸 다 도착이라고 하거든요. 정신분석학에서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이 표출되면 이제 거기에서 겪는 걸 겪으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성도착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리비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성도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식이 도착이에요, 도착.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태죠, 변태. 군중들의 욕망이 갖는 변태성. 왜 저렇게 가학적이고 왜 저렇게 억압적인 것을 원하지 대중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고 더 후진 것들을 대중들은 좋아하지? 이런 게 다 변태성입니다. 변태가 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왜 저들은 파시즘을 욕망했고 이제 그러했는가. 근데 라인은 이제 이거를 충분히 답하는 데까지 가지는 못했다. 들려지는 글에서 라이를 비판을 해요. 근데 그걸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존재론적으로 우리 이성을 통해서 이 대중들의 그 존재 방식과 그 대중들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 끝까지 질문을 놓지 않았던 게 스피노자죠, 스피노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무튼 앙띠오이디푸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앙띠오이디푸스는 스피노자적 영감으로 가득 찬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피노자를 읽고 앙띠오이디푸스를 또 읽으면 또 다른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서론으로 이제 가보시면 서론에 이 서론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 서론은 뭐랑 같이 읽으시면 좋으냐면 에티카의 일부 부록 이랑 같이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에티카를 이제 안 읽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니까 에티카의 일부에는 맨 뒤에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은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목적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목적론. 근데 이제 이 목적론이라고 하는 게 철학에서는 뭐냐면 신학적 환상을 목적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적론은 뭐 모든 것에 목적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다, 목적을 설정한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적론을 부정하는 사유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미가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개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어떤 절대적 존재에 의해 의미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목적론이에요. 이미 의미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개체들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주어진 의미에 따라 살아가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죠. 이거는 모든 개체를 가장 수동적인 방식에 묶어 놓는 거죠. 이제 보면은 공중지. 예. 그래서 목적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론은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 환상이에요. 신학적 환상. 이 신학적이라는 사고, 스피노자의 사고는 이거하고 싸우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신학적 사고는 딴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누군가의 의미가 주어져 있어. 우리는 그 주어진 길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돼. 그러면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할 필요가 없고, 그 절대적인 존재가 무슨 말을 했는가라는 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존재로부터 일체의 능동성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론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주 많은 종교들은 다 목적론적 사유를 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마. 세상의 의미는 있는 거야. 그 의미를 말한 존재가 있고 그 의미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제 그런 환상에 입각해서 인간의 모든 편견이 생겨난다. 인간의 모든 가상과 편견의 뿌리는 바로 목적론이다. 주어져 있는 의미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편견이 생겨난다는 게 스피노자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그 일부 부록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왜 이런 환상에 사로잡히냐면, 자, 인간은 일단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은 자기 안에 욕망을 느껴요.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어디 가서 편안하게 몸을 누이고 싶기도 하고 모든 개체들이 느끼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자기를 추동하는 그 힘을 느낍니다.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 뭘 해볼까? 이러고 싶다. 그런 거를 아주 뚜렷하게 의식은 하는데 근데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느낀다는 건 너무나 뚜렷하게 아는데, 의식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느끼는 거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내 안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가 맘먹으면 꺼내다 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뭔가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생각을 한다고 이제 그 의식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방식으로 진화를 해온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그렇다고 믿게 되면 그거를 다른 존재한테도 투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신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신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거다라고 인간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일단 이거는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랬죠. 스피노자의 세계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 같은 건 없어요. 이게 되게 불교랑 비슷한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결과,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 결과죠. 그럼 그거를 왜 원하게 됐는가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 우리가 예를 들면 먹는 것도 배가 고파서 저걸 먹고 싶다도 있지만 배가 안 고픈데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먹방 볼 때. 먹방 볼 때나 뭔가 다른 사람이 막 먹고 있는 걸 보면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도 먹고 싶어져요. 이게 스피노자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정서 메커니즘 중에 모방이에요. 모방 정서. 정서가 일어나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되게 재미가 없었어.
예를 들면 그 박찬욱의 헤어질 결심 많이들 보셨죠? 헤어질 결심이 저는 쏘쏘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너무 좋대. 막 비평가들은 난리가 났어.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헤어질 결심 비평하는 거를 거의 다 찾아봤는데 이 안 좋게 평가한 건 진짜 단 하나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 게 다 모방이에요, 모방. 그러니까 남들이 10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면 나는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10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면 내가 잘못된 건가? 이게 틀리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그러니까 우리만의 자유의지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방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나 혼자 다른 생각을 가지면 왠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게 두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가? 원인을 분석하면 알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은 여론에 휩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론 안에 있으면 내가 다수 속에 있다고 하는 느낌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거든. 근데 언제나 내가 더 소수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거를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되게 좋아. 그게 옳고 그르고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지하는 것이 소수면 그냥 기분이 나빠, 옳고 그르고하고 상관없이. 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욕망은 아는데 이제 그 욕망이 뭐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게 되면 인간이 되게 자의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초월적인 것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인간의 모습대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죠. 이 전도된 의식이에요. 전부 다. 이제 그거를 윤리학 일부의 부록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학 정치론 또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은 자연과 본성에 따라 생각하고 욕망하기보단 반자연적이고 반본성적으로 욕망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도착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걸 스피노자는 통틀어서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에게 미신은 정통 종교가 아닌 걸 미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뿌리 깊은 편견이 믿음으로 변했을 때 스피노자는 그걸 다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은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편견이 강해지면 우린 그걸 믿죠.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릴 수 없는 생각 같은 것들을 잘 따지고 보면 그냥 편견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한데 어느 순간 그게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스피노자에게는 다 미신입니다.